I got the cash in the bags. 미국 엘라베마주. 미국 남부에 있는 엘라베마주는 인구 약 490만 명이 살고 있는 미국 남부 최대의 공업 중심주입니다. 엘라베마주의 주도 몽고메리에서 약 140km 떨어진 곳에 매력적인 소도시 홈우드가 있습니다. 아니아 블랜차드. 그녀는 엘라베마주 노스포트에서 태어나 매력적인 도시 홈우드에서 자랐습니다. 아니아의 엄마, 안젤라 해리스. 그녀는 버밍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아의 오빠, 엘리아 블랜차드. 아니아보다 한 살 많은 오빠로 오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아가 4살이 되던 해 아니아의 부모는 이혼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아니아의 엄마 안젤라는 월트 해리스라는 남자와 재혼합니다. 월트 해리스. 키 196cm, 몸무게 115kg. 미국 이종 격투기 대회 UFC 헤비급 랭킹 10위 안에 드는 프로 종합 격투기 선수입니다. 안젤라와 월트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니아의 동생을 낳습니다. 아니아는 동생을 예뻐하며 잘 보살폈습니다. 아니아는 새아빠 월트와도 잘 지냈습니다. 이들은 재혼 가정이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새아빠 월트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아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매우 좋아해 고등학교 때에는 소프트볼 팀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니아는 오번시에 있는 한 칼리지의 유아교육과에 들어갑니다. 오번은 엘라베마주 동쪽에 있는 도시로 아니아가 살고 있는 홈우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아의 오빠 엘리아는 이곳 오번에 있는 오번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엘리아는 학교 인근 아파트를 렌트해 살았습니다. 아니아와 엘리아는 무척 사이좋은 남매였습니다. 아니아는 오빠 엘리아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함께 상의하고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아니아는 친구들에게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니아의 새아빠 월트는 시합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이 있기에 시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가족은 자기 힘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이들 가정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늦은 저녁,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니아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아니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2019년 10월 23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엘라베마주 오번시. 아니아는 가족과 함께 오번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한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저녁 7시. 아니아와 오빠 엘리아는 다음날 일이 있어 먼저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니아와 엘리아는 엄마 안젤라와 작별 인사를 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가던 중 새아빠 월트가 다음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버밍엄에 들릅니다. 세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아니아와 엘리아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밤 11시. 두 사람은 5번에 도착합니다. 아니아는 오빠 엘리아를 그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줍니다. 엘리아는 동생 아니아에게 조심해서 가라며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아는 혼자 차를 몰고 룸메이트와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아니아는 평소 뉴스를 즐겨보기 때문에 밤에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아는 밤에 외출할 일이 생기면 룸메이트 사라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죠. 밤 11시 9분. 아니아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사라는 스냅챗으로 아니아에게 연락합니다. 어디야? 금방 도착해.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아니아가 집에 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된 사라는 다시 아니아에게 연락합니다. 언제 와? 사라의 연락에 아니아는 뜬금없이 시가를 피우고 있다고 답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라는 아니아와 함께 살면서 아니아가 시가를 피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아니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혼자 있어? 에릭. 에릭? 그게 누구야? 방금 만났어. 어디서? 이때가 밤 11시 43분입니다. 아니아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위치 공유 앱을 켭니다. 그리고 아니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아니아는 학교 학생 기숙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안심합니다. 학생 기숙사라면 아마도 아니아가 친구와 있나 봅니다. 아니아가 금방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사라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2019년 10월 24일, 사라는 일어나자마자 아니아의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니아는 지난밤 집에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디 간 거지? 에릭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건가? 사라 역시 아니아처럼 평소 뉴스를 즐겨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신경 쓰고 주의했습니다. 사라나 아니아나 늦은 밤 혼자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더군다나 미리 말하지 않고 외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사라는 위치 공유 앱을 켜 아니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지 아니아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아침 8시. 아니아의 엄마 안젤라는 아니아의 동생들을 학교에 보낸 후 아니아에게 전화합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아침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아니아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안젤라는 아니아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며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야겠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아의 룸메이트 사라는 아니아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전화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아니아는 아르바이트로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아가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라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아는 책임감이 강해 지금까지 미리 말하지 않고 일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니아가 평소 다니는 길을 따라 차를 몰며 그녀를 찾아다닙니다. 얼마 후 사라는 이런 식으로는 아니아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 아니아의 오빠 엘리아에게 전화합니다. 어젯밤 동생 아니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엘리아는 놀라 바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월트와 안젤라는 바로 5번으로 달려옵니다. 그들은 아니아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무척 불안해했습니다. 5번에 도착한 아니아의 부모는 아니아의 친구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아니아가 자주 가는 가게에도 둘러봤지만 아니아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니아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아니아의 반려견이 경찰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니아가 평소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따로 짐을 싼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아니아는 멀리 나갔거나 그럴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아니아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10월 23일 밤 11시 47분을 마지막으로 아니아의 휴대전화 신호는 꺼집니다. 아니아와 사라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은 밤 11시 43분입니다. 사라가 스냅챗으로 아니아와 연락하고 4분 뒤 아니아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습니다. 아니아의 휴대전화 신호는 사우스 칼리지 스트리트에 있는 클라리온 여관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사라는 경찰에 말합니다. 어젯밤 스냅챗에서 저랑 이야기한 사람은 아니아가 아닐지도 몰라요. 평소 아니아 말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아는 시간을 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아 전화기로 절 안심시키려고 보낸 게 아닐까요? 경찰은 아니아의 휴대전화 신호를 역으로 추적해가며 휴대전화 신호가 꺼진 곳을 기점으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5번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밤 11시 21분 아니아는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파맛 감자칩과 음료수 한 병을 구입합니다. 엄마 안젤라는 아니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 꼭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 1시간 후 경찰은 자동차 번호를 조회해 아니아의 차가 85번 주간 고속도로 근처를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5번을 떠나 몽고메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아니아가 사라지고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찰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니아의 2017년형 검은색 혼다 CRV 차량을 발견합니다. 타이어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차 안은 다량의 혈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조수석 쪽 문에는 여러 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창문에는 총알 구멍이 뚫려 있었고 왼쪽 컵 홀더에는 탄피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혈흔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은 아니아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혈흔으로 보아 아니아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차 내부에서는 락소와 같은 세제 냄새가 강하게 났는데 이는 아마도 범인이 범행 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차량 내부를 청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니아의 차량은 5번에서 약 88km 떨어진 몽고메리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먼저 아니아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그녀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아니아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 2019년 10월 30일 FBI, 국토안보부, 법의학부 등 여러 부처가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엘라베마 주지사는 현상금 5,000달러, UFC 회장은 현상금 25,000달러를 걸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니아의 새 아빠이자 UFC 선수인 월트의 동료들과 UFC 팬들 또한 아니아 찾기에 현상금을 보태 현상금은 총 10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모두 아니아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아니아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호무드 거리에는 아니아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리본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아니아의 가족은 경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아니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숲과 인적이 드문 골목, 곳곳을 뒤졌지만 아무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아의 새아빠 월트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다음 시합에 참가를 포기하고 딸 아니아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아니아의 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제보를 당부하는가 하면 직접 차를 타고 아니아를 찾아 온 사방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월트는 사건 당일 저녁 아니아와 엘리아가 자신을 만나러 버밍엄에 왔을 때의 일을 기억하며 늦은 시간 딸을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경찰 역시 아니아를 찾고 있습니다. 한 경찰이 아니아가 찍힌 편의점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니아가 편의점에 들어와 감자칩과 음료수를 삽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술을 사고 아니아 쪽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CCTV 카메라에 잡힙니다. 경찰은 아니아와 같은 시각 편의점에 있던 남성을 찾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브라힘 야지드, 당시 나이 29세. 그는 몽고메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브라힘은 화려한 범죄 이력을 가졌습니다. 2012년 이브라힘은 자신의 차로 경찰관 2명을 들이받아 죽이려 한 혐의로 2017년 가중처벌로 체포됩니다. 2018년 12월 몽고메리에서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얼굴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미제로 남아있던 해당 사건으로 이브라힘은 아니아 사건보다 훨씬 뒤인 2020년 6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2019년 1월 몽고메리의 한 호텔에서 2명의 남성이 강도에 맞아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피해자 중 1명의 77세 노인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릅니다. 이브라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지만 보석금 29만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납니다. 즉, 아니아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이브라힘은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는 CCTV 영상에 나오는 편의점 부근 여관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다른 CCTV 영상에서는 이브라힘이 아니아의 차량 조수석에 내렸다가 다시 그녀의 차 조수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브라힘이 아니아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동료에게 말하지만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동료의 말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브라힘의 DNA를 채취해 아니아의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하는데 이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경찰은 1급 납치 혐의로 용의자 이브라힘을 체포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브라힘은 다른 재소자들에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 독방에 수감됩니다. 11월 22일 경찰은 증거인멸과 이브라힘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공범 앤트웨인 피셔를 체포합니다. 앤트웨인 피셔, 당시 나이 35세. 11월 25일 경찰은 세 번째 용의자 데이비드 존슨 주니어를 체포합니다. 데이비드는 기소를 방해하고 아니아의 실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니아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엘라베마주 메이컨 카운티의 숲에서 유해 항구를 발견합니다. 머리에는 총알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와 함께 아니아가 사건 당일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5년패 놓인 신발을 찍어 아니아의 가족에게 보여주는데 그 신발은 월트가 뉴욕으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아니아에게 사준 신발이었습니다. 이틀 후 11월 27일 경찰은 메이컨 카운티 숲에서 발견된 유해가 아니아가 맞는다고 확인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에 난 총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브라힘이 아니아를 납치해 차 안에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브라힘을 1급 납치 혐의에서 살해 혐의로 격상시킵니다. 이브라힘의 친구이자 두 번째 용의자 피셔는 아니아의 유해가 발견되자 경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피셔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이브라임이 친구 데이비드의 집으로 옵니다. 피셔 역시 데이비드의 집에 있었습니다. 피셔는 밖에 주차된 아니아의 차를 발견합니다. 이브라임이 아니아의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피셔를 데리고 함께 주유소로 갑니다. 기름을 다 넣은 이브라임은 데이비드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 뭘 좀 가지러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가 가자고 말합니다. 얼마쯤 갔을까?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선 이브라임은 아니아의 자동차를 그곳에 버리고 피셔의 차로 옮겨 탑니다. 그들은 85번 주간고속도로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브라임은 피셔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물건을 가지러 갑니다. 잠시 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브라임이 트렁크에 물건을 싣습니다. 이브라임은 물건이 소총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실은 이브라임은 피셔의 차를 직접 운전해 어느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차를 멈추더니 방금 트렁크에 넣어둔 물건을 꺼냅니다. 피셔는 백미러로 이브라임이 물건을 가지고 숲으로 가는 걸 지켜봅니다. 이브라임은 이불에 쌓인 물건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불 사이로 사람의 두 다리가 보였습니다. 피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브라임은 숲속으로 사라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옵니다. 이브라임이 옮긴 물건이 무엇인지 짐작한 피셔가 이브라임에게 말합니다. 뭐야? 이브라임이 말합니다. 걱정 마. 너나 너희 가족에게 피해갈 일은 없어.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두 사람은 데이비드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피셔의 진술입니다. 피셔는 법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검찰과 약속합니다. 이후 피셔의 행위가 법이 정한 공범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돼 피셔와 데이비드에 대한 혐의는 기각됩니다. 검찰은 피셔 외에도 또 다른 목격자를 한 명 찾아냅니다. 그는 몽고메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브라임을 보는데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총이 한 자루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선 이브라임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나는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아니아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요? 난 범인이 아니라고요. 이브라임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합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브라임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아니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니아의 새아빠 월트 해리스의 UFC 시합 날입니다. 월트는 딸을 추모하는 티셔츠를 들고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그는 경기 시합 전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는 월트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경기가 끝나고 상대 선수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승리했지만 환호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월트 옆에 앉아 그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경기 내내 아니아도 하늘에서 월트를 응원하며 함께했을 것입니다. 2020년 11월 7일 아니아 사건이 일어나고 엘라베마주는 기존 보석법을 개정하는 아니아법을 만듭니다. 아니아법이란 기존 사형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보장됐던 보석 청구권에 대해 앞으로는 강도, 살인, 납치 등 다수의 중범죄에 대한 보석 청구권 역시 제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아니아법은 11월 8일 엘라베마주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늦은 밤, 한 남성이 아무도 없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로에는 고요함과 적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남성의 차가 호수 근처를 지날 때 그는 뭔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성은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진압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911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접수원은 처음에는 누군가 불장난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사건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주로 미국 대중음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로 주도인 내슈빌은 컨트리 뮤직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에리카 메건 샤프턴. 1987년 10월 24일 테네시 출생. 메건은 테네시에서 태어나
부모님, 6남매가 함께 살았습니다. 메건은 모틀로우 스테이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착했던 메건은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메건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도 일했습니다. 공부와 일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메건은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멋진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에게 큰 불행이 닥치고 평온했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2012년 7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일요일, 미국 테네시 프랭클린 카운티. 오늘은 오랜만에 언니 캐리가 집에 오는 날입니다. 메건의 가족은 저녁에 다 같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라 메건도 한껏 기대했지만 갑자기 잡힌 면접 일정 때문에 예정대로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오후 6시. 메건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급하게 잡힌 면접을 보러 갔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새벽 1시 18분. 차 한 대가 고요한 어둠을 달리고 있습니다. 차가 팀스포드 호수 근처를 지날 무렵 차를 운전하던 남성은 아발트 로드에서 뭔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911에 신고합니다. 1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신고자의 말처럼 뭔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불장난을 쳤다고 생각해 소화기를 꺼내 불을 끄려는 순간 한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숨진 듯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생각합니다. 사체를 훼손하고 흔적을 없애려고 했군. 소화기의 화학 성분이 증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일단 소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호수로 가 직접 무르기로 불을 끕니다. 불을 끈 경찰은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몇 분 후 경찰차와 함께 지원 병력이 도착합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보였으며 간호학과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두개골이 부러진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골반 중심으로 불이 붙은 걸 본 경찰은 여성이 몹쓸 짓을 당한 뒤 살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피해 여성이 발견된 곳은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매우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그 주변을 수색하지만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범행이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 경찰은 범인이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곳으로 와 피해 여성을 불에 태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검 결과 여성은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폐에서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는 화재 당시 그녀가 아직 살아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총상이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부검의는 여성이 밤 12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어 피해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는데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보지만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얼굴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신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SNS에 해당 여성의 정보를 올려 여성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간호학과 티셔츠를 입고 있음, 귀 뒤와 발목에 별 모양 문신이 있음. 해당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의 사람이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 중에는 메건의 어머니 켈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그녀는 바로 에리카 메건 샤프턴이었습니다. 졸업을 불과 2달 앞두고 꿈 많고 책임감 강했던 메건은 끔찍하게 살해당해 24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메건의 가족들은 오열합니다. 메건의 어머니 켈리는 사건 당일 메건이 늦게까지 저녁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아 그저 면접이 늦게 끝나 원래 지내고 있던 친구 집으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딸의 사고를 직감했다고 말하죠. 그녀는 말합니다. 메건은 1995년식 붉은색 머스탱을 몰고 다녀요.
항상 그 차로 움직여요. 경찰은 메건의 차량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경찰이 범행 장소가 메건이 발견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데에는 주변에서 그녀의 차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메건의 언니 캐리가 경찰을 찾아와 말합니다. 메건이 크리스라는 남자애랑 3년 동안 사귀었어요. 근데 최근에 두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놈이 메건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캐리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메건의 남자친구 크리스에 대해 조사합니다. 메건과 크리스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집에는 두 사람 외에도 다른 남성 한 명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크리스의 집으로 갑니다. 크리스는 자신과 메건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끔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건 커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흔한 해프닝 같은 거였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는 말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몇 번이나 메건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경찰이 묻습니다. 여자친구가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데 걱정도 안 돼요? 크리스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어제 메건이 가족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느라고 전화를 못 받는 줄 알았어요. 크리스의 말을 들은 경찰은 선뜻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집을 좀 살펴봐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크리스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약간의 혈흔과 룸메이트 남성의 방에서 주사기 2개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크리스와 룸메이트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합니다. 이때 메건의 차량을 찾고 있던 경찰에게 메건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24에서 32km 떨어진 시골길에 붉은색 머스탱이 세워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차대에 있는 메건의 차를 발견합니다. 차의 창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차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 트렁크를 열자 트렁크 안은 여자 운동화 몇 켤레와 여러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자동차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몸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주소가 적혀 있는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메건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쪽지에 적힌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다시 크리스와 그의 룸메이트가 있는 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화장실에서 발견한 혈흔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는 요즘 코피를 자주 흘렸는데 아마 그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듯하자 크리스는 매우 억울해하며 먼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경찰은 그의 말대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크리스는 이를 완벽히 통과합니다. 뒤이어 경찰은 룸메이트 남성을 조사합니다. 당신 방에서 나온 이 주사기들은 뭐죠? 룸메이트는 나쁜 취미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메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룸메이트 남성을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남성은 메건을 매우 친근하게 불렀고 내내 그녀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틀림없이 둘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느낀 경찰은 룸메이트 남성을 압박합니다. 그는 결국 크리스 몰래 메건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경찰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춘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리스가 메건과 룸메이트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고 화가 난 그가 메건을 살해했다. 경찰은 크리스를 유력 용의자로 두고 계속 조사를 이어나갑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메건과 룸메이트의 관계를 말해버립니다. 경찰의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잠시 후 크리스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설사 메건이 룸메이트와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전 메건을 죽일 수 없어요. 경찰이 보기에 크리스의 범행 동기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한 혈흔 역시 분석 결과 크리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를 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도중 크리스가 한 의문의 남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낯선 남성이 메건을 찾는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화를 크리스가 받았습니다. 남성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간호학과 학생인 메건에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소개로 메건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나오미는 크리스도 알고 있던 사람이라 이 통화가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메건과 나오미는 학교 친구입니다. 경찰은 나오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메건을 누구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크리스가 받았다는 통화에 대해 나오미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경찰은 나오미 역시 용의선상에 두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2012년 7월 4일 한 노인이 경찰서에 전화옵니다. 그는 손자 2명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하다 지갑 하나를 주웠다고 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는데 운전면허증에 있는 이름이 에리카 메건 샤프턴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지갑을 주운 곳은 메건이 발견된 곳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메건의 지갑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노인이 말한 장소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지갑에서 다른 이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2달이 흘렀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단서들을 보며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메건의 남자친구 크리스가 한 말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크리스는 사건 발생 전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나오미의 소개로 전화했다고 했죠. 경찰은 지금까지 그 남성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만 용의선상에 올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말한 낯선 남성이 사건 해결에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메건에게 전화를 건 의문의 남성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먼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해당 남성이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경찰은 해당 대포폰 판매점을 찾아내 그곳으로 출동합니다. 가게에는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3개월 내 CCTV 영상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략 10명의 대포폰 구매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중 누가 메건에게 전화했는지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의 눈에 수상한 남성이 한 명 들어옵니다. 그 남성은 이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포폰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따라 수상한 남성의 동선을 따라갑니다. 그는 대포폰을 산 뒤 주차장으로 가서 빨간색 픽업 트럭에 탑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 기포드, 지역 마약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왜 대포폰을 샀고 메건에게 전화했는지 물었습니다. 기포드는 도니 존스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대포폰을 샀다고 말합니다. 도니 존스, 당시 나이 37세. 그는 여러 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는데 경찰의 눈을 사로잡은 건 그가 바로 메건의 친구 나오미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도니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그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도니 존스를 찾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메건을 알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말고는 메건과 따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메건과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포드에게 대포폰을 받은 일도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뿐이에요. 도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후 메건의 몸에서 채취한 남성의 DNA와 도니의 DNA가 완벽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자 도니는 메건과 따로 얘기한 적도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갑자기 메건과 하비아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찰은 메건과 도니의 휴대전화, 도니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분석 결과가 나올 동안 도니를 먼저 총기 소지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과거 중범죄를 저질러 총기를 소지할 수 없었는데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 총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메건의 뺨을 관통한 총알과 도니 소유 소총의 총알 타입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마침내 경찰이 기다리던 메건과 도니의 휴대전화, 대포폰의 위치 추적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도니의 휴대전화와 대포폰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일치했으며 도니가 대포폰을 이용해 메건에게 연락한 것이 밝혀집니다. 메건의 휴대전화, 도니의 휴대전화, 대포폰의 위치가 몇 군데에서 정확히 겹치는데 메건의 차가 발견된 곳, 도니의 차, 의문의 장소, 그리고 메건이 발견된 곳입니다. 경찰은 도니가 메건을 자신의 차로 끌고 가 한 차례 공격하고 의문의 장소에서 몹쓸 짓을 한 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메건의 차가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도니의 가족 소유의 농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찰은 도니의 가족 소유 농장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별이 그려진 타다 남은 스카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메건의 언니, 캐리가 메건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앞서 메건, 도니의 휴대전화, 대포폰의 위치가 겹쳤던 의문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후 2012년 11월 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은 도니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도니의 아내 나오미는 남편의 무죄를 믿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대포폰에는 메건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었는데 도니는 노인을 돌보거나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도니는 아내 나오미의 친구 메건을 떠올립니다. 그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메건의 연락처를 찾아내 가짜 면접을 구실로 메건을 불러냅니다. 도니는 아내 나오미의 이름을 대면서 낯선 전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신뢰를 쌓아 메건이 자신을 믿도록 만드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도니는 사건 당일 아내 나오미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메건에게 일부러 틀린 주소를 알려줘 메건이 사람이 없는 외진 곳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니의 아내 나오미는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발표합니다. 2013년 2월 4일 3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도니는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도니 존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메건의 가족은 메건을 추모하는 뜻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듭니다. 2013년 메건의 어머니 켈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메건과 그녀의 어머니 켈리가 하늘에서는 부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호주 남쪽 애들레이드. 호주의 문화, 예술의 도시이며 호주 최고의 와인 산지이면서 동시에 경이로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 폐허가 된 건물에서 커다란 고무통 6개가 발견됩니다. 고무통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영원히 비밀로 묻힐 뻔했던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사건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남호주의 주도로 약 130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마크 헤이든. 당시 나이 40세,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헤이든. 당시 나이 37세로 전업주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2명의 아이와 함께 애들레이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마크는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죠. 평화로워 보이는 이들 가족은 한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1998년 11월 21일 토요일 호주 애들레이드.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는 어느 날 애들레이드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도와주세요. 언니가 사라졌어요. 신고자는 가리온 싱클레어. 가리온은 언니 엘리자베스가 어제부터 전화를 받지 않자 아침 일찍 언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집에는 언니의 남편 마크와 조카 2명만 있을 뿐 언니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리온은 마크에게 언니의 행방을 묻습니다. 마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쪽지 한 장을 건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어요. 가리온은 언니가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났을 리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남편 마크는 최근 2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애들을 데리고 외출했어요. 아내는 집에 혼자 있었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와보니 아내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식탁 위에 이 쪽지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엘리자베스가 남기고 떠났다는 쪽지를 경찰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난 지쳤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엘리자베스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마크는 이웃이 아내가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며 아내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는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2명의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던 남자들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남자들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나고 남자 둘이 큰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차에 싣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이나 엘리자베스 집을 들락날락하며 검정 비닐봉지를 차에 싣는데 뭔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가 말한 2명의 용의자를 찾아 나섭니다. 최근 몇 년간 애들레이드에서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춰버렸죠. 경찰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이 사건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죠. 엘리자베스가 사라지기 6년 전 1992년 8월 클린턴 트레지즈라는 남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클린턴 트레지즈, 당시 나이 22세. 클린턴은 어릴 때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했던 클린턴은 동성에게 매력을 느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의 성향을 알고부터는 가족마저도 그를 외면하면서 그는 애들레이드 외곽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클린턴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고도 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8월 16일 클린턴의 시신이 로워 라이트에서 발견되지만 그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데다 남겨진 단서가 거의 없어 경찰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997년 베리 레인이라는 남성이 사라집니다. 베리는 앞서 이야기한 클린턴과 꽤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베리 레인, 당시 나이 42세. 그는 같은 남성을 사랑하며 여장을 즐겼습니다. 베리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성향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하루는 베리의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들 베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저 퀸즐랜드 주로 갈 거예요. 아마 절 다시 보기는 힘들 거예요. 베리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자주 다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연을 끊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떤 위협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끝으로 아들 베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베리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경찰은 베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애들레이드에서는 클린턴과 베리 외에도 몇 건의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대부분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은 수상한 정황을 하나 발견합니다. 애들레이드 북쪽에 설치된 ATM기에서 매달 일정한 날짜에 베리의 정부 지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베리가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ATM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베리의 정부 지원금을 빼간 사람의 정체를 파악합니다. 그는 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와그너, 당시 나이 27세. 그는 베리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3살 때 처음 만나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총 1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연인관계를 지속합니다. 경찰은 로버트를 찾아갑니다. 로버트에 따르면 1997년 10월 베리가 퀸즐랜드주로 가서 살겠다며 헤어지자며 이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그의 정부 지원금을 뺏어 쓰는 거죠? 그러자 로버트는 말합니다. 베리가 카드를 주고 가면서 매달 정부 지원금이 나올 테니 쓰라고 했어요. 로버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있던 베리가 카드를 주면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뺏어 쓰라고 말하며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설사 당사자가 허락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로버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은 로버트를 몰래 따라다니며 그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상하리만큼 이웃집 남성과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웃 남성의 이름은 존 번팅. 당시 나이 32세. 존과 로버트 두 사람은 사라진 엘리자베스의 집 부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남편 마크와도 꽤 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엘리자베스 사건에 대해 수사할 당시 마크와 그의 이웃들은 엘리자베스가 사라지던 날 엘리자베스가 두 명의 남성을 만났다고 진술하는데 그 두 명의 남성이 바로 존과 로버트였습니다. 사실 존과 로버트는 이미 다른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수잔 알렌, 당시 나이 47세. 그녀는 존 번팅의 전 여자친구로 엘리자베스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96년 11월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수잔이 사라진 날 존과 로버트가 검은 봉지를 차에 싣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어 경찰은 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두 사람은 풀려나고 말죠. 석연치 않은 실종 사건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잔의 집 뒤편에 있는 카라반에서 혼자 생활하던 26세의 남성 레이 데이비스 역시 사라졌습니다. 수잔의 전 남자친구였던 레이는 수잔의 손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수잔과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잔이 사라지기 1년 전인 1995년 12월 호련히 그 모습을 감춥니다. 경찰은 사라진 5명, 클린턴, 레이, 베리, 수잔, 엘리자베스를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존과 로버트, 이 두 명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존과 로버트를 경찰서로 불러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실종 사건과 자신들과의 관계성을 극구 부인합니다. 엘리자베스 사건 역시 자신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함일 뿐이라며 사건 당시 엘리자베스 집에 간 적도 없다고 말하죠. 진술 외에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두 사람을 풀어주고 맙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밀착 감시합니다. 그 결과 존, 로버트,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마크, 그리고 어린 소년, 이렇게 4명이 자주 마크 집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어린 소년은 제임스 블라사키스, 당시 나이 19세. 그는 존 번팅의 의붓 아들입니다. 4사람의 행동이 수상했던 경찰은 마크의 집에 몰래 도청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마크 명의로 북쪽에 있는 스노우타운이라는 마을에 지금은 문 닫은 옛 은행 건물 하나를 임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곳에 자주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애들레이드에서 북쪽으로 87km 정도 떨어진 스노우타운은 주민이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대낮에도 길에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한적한 시골 마을이죠.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이 2층 건물이 마크가 임대한 옛 은행 건물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지고 6개월 뒤 1999년 5월 20일 경찰은 도청기를 통해 존과 그 무리가 스노우타운의 임대 건물에 뭔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존과 로버트 두 사람이 사라진 엘리자베스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고 몰래 그들을 미행합니다. 그들은 곧 스노우타운에 있는 옛 은행 건물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골목에 차를 숨기고 존과 로버트가 그곳을 떠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두 사람이 엘리자베스의 차를 타고 떠나자 경찰은 존과 로버트가 들어갔던 건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 정문은 단단히 잠겨 있어 밖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건물 옆 벽면에 있는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그릇이 놓인 식탁 몇 개가 있는 식당이 나왔습니다. 식당의 오른쪽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다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은행 로비가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네모난 종이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전자제품과 각종 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고장난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고 카운터에는
구매 영수증 몇 장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빛의 커다란 금고문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금고문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금고문을 열자 검정 비닐봉지 여러 장을 이용해 만든 벽이 나타납니다. 경찰이 벽처럼 만든 비닐봉지를 찢자 순간 기절할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색 중이던 경찰들은 모두 엄청난 악취에 기겁합니다. 대체 이 비닐봉지로 만든 벽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악취가 나는 건지 경찰들은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며 들어갑니다. 그곳은 밀폐된 방이었는데 음침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던 경찰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검은 통 6개를 발견합니다. 그중 하나에는 은색 수갑이 걸려 있었고 검은색 과도와 고무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8자루의 흉기와 일회용 장갑, 가죽 벨트, 페트병이 놓여 있었고 공기청정기와 신발, 쓰레기 봉투 등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은 빠르게 6개의 통 중 하나를 열어봅니다. 뚜껑을 열자 조금 전보다 더 심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코를 막고 통 안을 유심히 살펴보던 경찰은 통 안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본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찰 지원병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즉시 건물 주변을 봉쇄합니다. 경찰은 통 6개의 뚜껑을 모두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6개의 통에는 부패된 8구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로버트의 동료이자 로버트의 약혼녀와 오랜 친구 사이인 마이클 가드너. 그는 같은 남성을 사랑하며 이런 사실을 주변에 숨기지 않습니다. 마이클이 로버트의 약혼녀의 아이들을 돌봐주던 날 1997년 9월 그는 돌연 사라집니다. 약에 중독되어 있던 개빈 포터는 존의 의붓 아들 제임스와 중독재활센터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진 개빈은 제임스의 집에서 지내게 되고 함께 지내면서 다시 약에 손을 대죠. 그런데 1998년 4월 그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1998년 9월 엘리자베스 여동생의 아들인 프레드릭 브룩스가 그토록 꿈꿔왔던 공군 사관생도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합격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사고 때문에 다소 떨어지는 지능과 불편한 다리를 가지게 된 게리 오드 와이어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존과 그 무리와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 1998년 10월 그 역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두 이곳 스노우타운의 6개의 통 중 하나에서 발견되죠. 스노우타운의 통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모두 최근 애들레이드에서 사라졌다고 보고된 실종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자베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톱과 고무장갑 등도 추가로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존, 로버트, 마크와 제임스 4사람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과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존의 집 뒷마당에서 실종됐었던 존의 전 여자친구인 수잔 알렌과 수잔의 전 남자친구였던 레이 데이비스를 찾아냅니다. 경찰은 용의자 존과 그 일당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존과 로버트는 자신들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지만 마크와 제임스는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존 번팅을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스노우타운에서 발견된 희생자들 외에 다른 희생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1994년 경찰이 산속에서 발견한 클린턴 트레지즈 역시 그들의 소행이었죠. 그리고 또 한 명, 토마스 트레빌리안. 당시 나이 18세. 1997년 토마스는 존의 무리에 들어와 약 5개월간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항상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스를 그대로 두었다간 자신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존과 무리는 산속으로 그를 유인해 처리합니다. 당시 경찰과 토마스의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토마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해 수사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범 존 번팅. 그는 1966년 9월 4일 퀸즐랜드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은 8살 때 친구의 형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그 후 동성애자와 소아성애자 등을 사회의 악, 즉 처벌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존은 자신이 약해서
그런 몹쓸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때부터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합니다. 1988년 22살이 된 존은 도축장에서 일합니다. 훗날 존은 도축장에서 일할 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추억합니다. 3년 후 1991년 존은 다니던 도축장을 그만두고 남호주 솔즈베리 노스로 이사가 마크와 로버트를 만납니다. 세 사람은 자주 만남을 가졌고 이때부터 이들의 악행이 시작됩니다. 세 사람은 주변인을 대상으로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아이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색출해 범행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 희생자였던 클린턴 트레지지는 단지 같은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되었습니다. 1995년 존의 애인의 아들 제임스 플라사키스가 존의 무리에 들어옵니다. 그는 이복형 트로이 유더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이 사실을 존에게 말하게 되고 제임스의 말을 들은 존은 매우 흥분하며 분노하죠. 이 모습을 카리스마 있다고 느낀 제임스는 이날 이후로 존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합니다. 1998년 8월 이들은 트로이 유더 역시 처리합니다. 다시 엘리자베스가 사라지던 날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20일 존과 로버트는 마크의 집으로 갑니다. 이날 마크는 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해 엘리자베스만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크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이 한 일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존은 엘리자베스가 혼자인 틈을 타 그녀를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남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하죠. 1999년 5월 9일 이 사건의 마지막 희생자 데이비드 존슨 당시 나이 24세 그는 제임스의 형입니다. 제임스와 데이비드는 사이가 꽤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흰 피부를 가진 데이비드는 멋부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존은 이런 데이비드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고 그가 남자를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존은 제임스를 시켜 데이비드를 스노우타운에 있는 자신들이 임대한 옛 은행 건물로 유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잔혹하게 살해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존과 그 무리는 담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데이비드의 허벅지 일부를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기행을 펼칩니다. 경찰은 이렇게 총 12명의 피해자를 찾아냅니다. 존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에게 희생당한 이들 대부분은 혼자서 생활하는 같은 동성을 좋아하거나 약 중독자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회 취약 계층으로 존이 말하는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인 레이 데이비스와 다섯 번째 희생자인 베리 레인만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존, 로버트, 마크, 제임스 네 사람의 가까운 이웃이거나 전 연인 혹은 가족 등 그들의 주변인이었습니다. 제임스를 시작으로 존 무리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은 호주 법률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널리 알려진 재판 중 하나가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사건의 잔인함과 잔혹함에 배심원 15명 중 3명이 중도에 그만두었으며 남은 12명의 배심원들과 일부 언론인들은 후에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재판부는 존 번팅과 로버트 와그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제임스 블라사키스는 가석방 없는 26년형, 마크 헤이드는 18년 동안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선고합니다. 이후 조용했던 시골의 작은 마을 스노우타운은 세계적으로 악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악명 때문에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져 스노우타운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1년에는 스노우타운이라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호주에서 제작되어 개봉되기도 합니다. 존 번팅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회 약자를 노린 혹은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이들을 없애는 자기 만족을 위한 끔찍한 범죄 그 자체였죠. 우리는 가끔 직접 악인을 찾아 처단하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히어로처럼 말이죠. 그런 상상이 필요 없는 법이 사람들의 상식에 맞게 작동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